이 데이터 기반 문서 작성법은 데이터 다루기 실전이라는 저희가 소제목을 달았던 4개의 세션 중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전체 업무의 흐름도에서 보면요. 저희 이제 데이터 다루기 실전에서 첫 번째로 다루었던 주제가 데이터 수집과 추출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정제와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 지난달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세션을 다뤘고요. 오늘이 이제 그 네 번째인 문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가공하고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스페셜 토픽으로 다뤄볼 생각이 있는데, 이건 이후에 계획이 조금 생기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파트로 준비를 했고요. 그 첫 번째 파트에서는 설득력 있는 문서 작성을 위해서 문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서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고 있는 문서의 종류를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크게는 제가 화면에 나눈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문서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더 세세한 유형으로는 훨씬 더 많지만 크게 봐서 문서의 역할이나 형태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 편에 있는 거는요, 흔히 저희가 줄글이라고 하죠. 워드나 혹은 구글 닥스 등에서 쓰는 문서 형태입니다. 세로 문서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오른쪽에는 파워포인트나 혹은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슬라이드 등에서 이제 쓰는 건데 슬라이드라고 하고 문서의 형태가 가로이기 때문에 제가 가로 문서라고 적었습니다. 이 분류를 왜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요. 사실 문서가 생긴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쓰이는지 그 쓰임새가 다릅니다. 세로 문서 혹은 줄글형 문서는요, 의사결정의 내용을 공유할 때 매우 유용한 형식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할 때, 즉 액션 플래닝을 할 때 유용한 형태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정보를 넣어줘야 할 때 유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가로 문서 혹은 슬라이드 혹은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문서의 경우에는 결정되기 전에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때, 리즈닝을 하는 게 중요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서의 형태이고, 데이터 기반 발견점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도 데이터 기반 시각화된 산출물이 발견점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구현되지 않은 것, 혹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할 때 유용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문서의 이제 형태로 보면 회의록이나 업무 계획서나 혹은 내부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위키 문서 같은 거 쓰시죠. 이런 것들은 세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사업 기획서나 보고서나 제안서 등은 가로 문서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해당 강의 녹화본 만들어 주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강의 자료는 공유하지 않지만 다시 보기 영상은 끝나고 나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아마도 오디오 설정을 바꿔주셔야 될 건데요. 요거는 저희 팀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로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꼭 시작하기 전에 이 생각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이 문서가 반드시 슬라이드여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나 혹은 문제 해결의 결과물을 담아낼 수 있는 문서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워드 형태의 문서 외에도 사실 줄그량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슬랙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컨플런스나 지라 문서 등등으로도 다 담아내실 수가 있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도출한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시각화된 형태로 제시를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형태를 많이 쓰는데 슬라이드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시간을 정말 많이 잡아먹는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좀 짧아지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의 문서를 쓰는 거에 비해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이 문서가 슬라이드 형태여야만 하는지, 좀 더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문서 형태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꼭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요, 데이터 기반 슬라이드 작성법.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문서의 모든 내용에서 문서라고 하면 슬라이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까 제가 첫 번째 세션의 제목이 이거였죠. 설득력 있는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것. 그래서 문서 작성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하나만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서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디언스, 이 문서를 읽을 사람입니다.
사실 좋은 문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오디언스가 듣고 싶은 말을 오디언스가 받아들일 수 있는 흐름으로 적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문서를 읽을 사람의 특성, 이 사람의 관심도나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의 수준, 그리고 이 문서를 읽을 사람이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한 사실로부터 추론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인지, 혹은 중요한 하나의 큰 사실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디테일을 이해하는 탑다운 방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고려하셔야 되고, 문서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청자가 현재 어떤 입장에 있는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혹은 동의하거나 방어적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인데요. 이 문서를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는 사람이 문서를 보면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 즉 정보를 전달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읽고 생각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즉 설득을 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 유도예요. 이거를 읽고 나서 뭔가 액션을 시작하거나 바꾸거나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목적에 따라서도 형태, 문서의 형태나 문서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될 거는 이 문서가 어떻게 전달될 거냐. 문서로만 열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구두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을 거냐, 그리고 구두로 발표를 한다 그러면 발표자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전달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들어야 할 사람과 1대1로 전달을 할 수 있는 형식인지도 고려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인풋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아웃풋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문서의 분량. 페이지 수가 한 10페이지짜리 문서에서 70페이지 문서까지, 처음에 제가 100페이지라고 썼다가 요즘은 그래도 100페이지까지 가는 경우 좀 드문 것 같아서 조금 줄여 썼습니다.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요. 페이지의 밀도는 대부분 그 페이지에 담겨있는 내용의 폰트 사이즈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폰트 사이즈 14 이상이냐, 폰트 사이즈 10이냐, 결정될 수 있을 거고, 문서의 논리적 구조가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즉 요약 및 제언이 먼저 앞에 나오고 본문이 나오느냐, 거꾸로 본문이 나오고 요약 및 제언이 뒤에 나오느냐라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구조 자체가 전체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형태이냐, 아니면 주제별로 챕터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이냐라는 걸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페이지 수 좀 적고 굉장히 스토리형이고 두괄식 문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페이지 수가 많고 굉장히 밀도가 높고 미괄식이고 챕터형으로 된 문서라고 하면요. 왼쪽 형태의 문서가 좀 더 유용한 경우에는 문서를 읽는 사람이 탑다운 사고를 하는 것, 임원에게 발표를 한다. 혹은 여러분 기업의 이제 대표님, 훨씬 더 높은 분들한테 발표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모든 디테일을 다 듣고 계시다가 반드시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혹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거든요. 탑다운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득과 행동 유도가 목적일 때도 두괄식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문서를 읽은 사람이 예상 반응이 중립적이거나 호의적일 때는 두괄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발표용이거나 1대1 미팅을 할 때, 즉 내가 구두로 보완을 할 수 있을 때도 짧은 문서로 두괄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좋고, 문서의 유형으로 봤을 땐 요약보고서나 최종기획서, 제안서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조금 더 페이지 수가 좀 많고 밀도가 있고 미괄식이면서 챕터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서가 더 유용한 경우는, 문서를 읽는 사람이 바텀업 사고를 할 때 디테일이 충분히 챙겨져야 그 다음을 가는 것이 편안할 때, 주로 실무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나 문서를 읽을 사람의 예상 반응이 방어적일 때는 다른 조건들이 사실 그 왼쪽에 다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미괄식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오른쪽 형태의 문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용일 때는 조금 더 구분이 되도록 챕터형으로 하고 밀도 있는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요. 문서의 유형으로 보면은 상세 보고서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좀 해볼까요? 먼저 최고 경영진에 올릴 최종 기획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으신가요? 이건 좀 답이 있겠죠? 페이지 수 한 10페이지 정도, 폰트 크기 14폰트 사이즈 이상, 두괄식으로, 즉 요약 및 제언이 먼저 나오게 스토리형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 대표님까지는 아닌데 상무님에게 올릴 사업 보고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페이지 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려야 할 수 있으니까요. 페이지 수가 한 20페이지 정도라고 하면 폰트 크기는 14폰트, 두괄식으로 스토리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가 아마 조금 더 잘 먹힌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광고 계약을 따기 위한 피치를 하는 경우, 사실 오늘 세션에 대행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페이지 수가 앞에 두 개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거예요. 대신에 폰트 크기, 즉 한 페이지의 밀도가 이렇게 되게 높지는 않고 메시지 위주로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겠죠. 근데 이 고객사랑 이미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첫 번째 피치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사실 이 고객사가 내가 지금 제안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과식보다는 미과식 구성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대한 세미나 자료. 세미나라고 하는 거는 구두 발표가 동반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트렌드를 얼마나 깊이 있게 공유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준비를 하면 한 40페이지 정도 본문 페이지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세미나이고 발표형이기 때문에 사실 페이지 밀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청자의 반응을 모를 뿐더러 사실 세미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뒤에서 본문을 얘기를 할 때 반복하는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과식 구성에도 좋고요. 제가 문서의 형태는 혼합형이라고 썼는데 스토리형과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좀 혼합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사가 열람할 수 있는 시장 보고서를 낸다고 하면 저라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페이지 수는 조금 더 많고 페이지 밀도는 조금 더 높더라도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쓰고요. 대신 사실 원하는 사람은 요약만 읽고 밑에를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구성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목차에 따라서 챕터형으로 구성이 되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서의 형식 이런 얘기들은 다 했는데요. 내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핵심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so what이라고 제가 적었고요. 두 번째는 storyline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좋은 한글 표현을 아직은 찾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so what은 뭐냐 하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저희가 오픈 클래스를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문제 해결이 내가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정의를 하는 거라고 하면 이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만큼의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답이 바로 so what이 되는 거죠. 스토리라인은 왜 그것이 답인지를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세분 시장 중에서 A라는 세분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다 라는 결론이 났다고 하면 다른 시장과 비교할 때 A라는 시장이 우리한테 왜 매력적이고 우리가 왜 A라는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피지빌리티가 높은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왜 A 시장에 제일 먼저 진출하자라고 주장을 하는지가 튼튼하게 백업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 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문서에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So what이 어떻게 보면 사실 문서의 거의 호방의 양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so what이 없는 문서는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so what을 잘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지에 지금 요약과 종합이라고 썼는데요. 둘 다 어떤 사고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so what을 뽑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약이 아니고 종합이라는 사고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약과 종합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가 있어요. 집 열쇠를 어디 뒀더라? 여권을 여기다 둔 것 같은데 찾아보니 없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날짜가 지나갔나? 아닌가? 2010년에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아이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출장은 많이 다니고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이랬을 때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요약을 할 때랑 종합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산출물이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요약은 나는 집 열쇠와 여권을 잃어버렸고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것 같다. 가 요약이죠. 네, 이거를 종합을 하면요. 나는 personal assistant, 도움이 필요하다가 바로 종합입니다.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나는 이것보다 더 낮게 살고 싶어. 조금 더 좋은 상황에 있고 싶어. 라는 전제가 있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퍼스널 어시스턴트를 구하는 거죠. 저는 이때 남편한테 도움을 청했거든요. 이게 바로 종합이고 so what,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해야 하는 액션까지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서의 so what이 됩니다.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so what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만 다른 단계에 있는 것들로 팩트, 인사이트,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팩트는 우리가 육하 원칙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what과 how에 포함이 됩니다. 나의 소비자가, 나의 사용자가 무엇을 보고 알고 사고 사용하는지 대부분 이런 것들은 팩트죠. 그리고 how, 소비자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구매하고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팩트에 포함이 됩니다. 인사이트는 사실은 이 팩트에서 나온 것들의 그 기저의 이유를 밝혀내거나 혹은 서로 다른 팩트처럼 보이는 것들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것을 흔히 저희가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인식이나 어떤 선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면 그걸 인사이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패턴. 서로 다른 행동인 것 같지만 동기가 같아서 사실 우리가 그 동기를 이해한다고 하면 A, B의 행동만 이해했을 때뿐만 아니라 B, C, D, E의 같은 행동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뭔가 전략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패턴 레커그니션 혹은 세그먼트 간의 유사성 등을 파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시각을 인사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왓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여러 가지라고 할 때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소왓입니다. 팩트는 보고 듣고 관찰하고 요약하면 얻을 수 있는데 인사이트는 이해하고 앞서 말했던 종합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고요. So what은 앞에서 얻은 것들을 우리의 비즈니스 목표나 내부 역량과 연결해서 고민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면 팩트는 5개의 점 혹은 5개의 데이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면 그게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패턴이 별 모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비즈니스의 목표나 내부 역량을 생각할 때 이 별 모양을 내가 나무라는 소재로 쟁반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혹은 금속이라는 소재로 별 모양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어떤 틀의 형태로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겠죠. 팩트나 인사이트까지는 얻는 것에 외부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인사이트부터 소왓까지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여러분, 전략을 짜야 하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말 핵심 파트인 데이터 기반 슬라이드 작성 프로세스와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내부에 리서치 엑스퍼트 팀이 있어요. 리서치를 설계하고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팀인데 여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거꾸로 합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죠. 리서치를 설계를 하고 응답을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발견점을 정리해서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면 보고서 작성이 끝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일을 거꾸로 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설계를 하고 응답을 수집을 한 다음에요. 데이터를 보기 전에 어떤 최종 산출물이 나와야 하는지를 먼저 그리는 과정이 있고 이 산출물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분석하고 슬라이드를 채우는 과정. 이게 레벨 1의 일을 거꾸로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레벨 2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최종 산출물을 먼저 그리고요. 이 산출물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리서치를 하고 응답을 수집해야 되는지 설계를 하고 실제로 응답을 수집을 하고 이 밑그림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밑그림에 기반해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채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원래의 이 문서의 목적과 역할을 놓치지 않으면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방법입니다. 최종 산출물을 먼저 그린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스토리라인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답인지를 뒷받침하는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토리라인은 가장 먼저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씁니다. 줄글의 형태로 스토리라인을 쓰고요. 그 줄글의 형태로 쓴 스토리라인을 2차원의 페이지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2차원의 페이지에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그리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들고 메시지를 리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세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를 하나도 보지 않고 스토리라인을 쓰기는 좀 어려워요. 가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 가설에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맞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로 데이터 스캔을 먼저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스토리라인을 쓰고 이걸 2차원의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까지를 그립니다.
이 과정까지가 최종 산출물을 먼저 그리는 단계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 데이터를 다시 꺼내서 그렸던 고스 차트에 기반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채워넣을 건지에 대한 작업을 하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메시지를 리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보는 과정이 두 번이 들어가는데 사실 똑같은 데이터를 보지만 아주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바텀업, 즉 데이터를 보면서 이 데이터에서 메시지를 찾아내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장에 더 집중해야 되지? 이렇게 소왓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바텀업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바텀업으로 시작을 하면 사실 끝을 맺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1차 데이터 스캔은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오늘 하루만 데이터를 본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전체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게 넓게 스캔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스토리라인을 쓰고 고스 차트를 그린 다음에 2차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제 고스 차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을 할지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 방식에 맞게끔 데이터를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여기서 끌어내야 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탑다운 사고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훨씬 더 충분하게 가지고 데이터를 탄탄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앞에 1차 데이터 스캔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사실 이 너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유용한 시간을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시를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로 진행을 했던 것들의 예시인데 먼저 요거는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은 슬라이드 작성 프로세스의 예시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는 거와 같은 이런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웨비나들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매번 웨비나를 진행할 때마다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토리라인을 씁니다. 스토리라인에 들어오실 분들,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 문서를 보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분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일 거고 제가 꼭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뭔지 이런 요약 파트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이제 챕터를 구성하고 각 챕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는 형식의 스토리라인을 줄글로 작성을 하게 되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팀에 이거를 전달을 해드려요. 그러면 팀에서는 이제 이 웨비나에 참여하실 분들께 알리고 인비테이션을 보내고 이제 참석 신청을 받기 위한 요약 콘텐츠를 작성을 하고요. 동시에 저는 그 사이에 이제 고스 차트라는 걸 만듭니다. 이 내용을 백업하기 위해서 이 줄글이 1차원의 어떤 내용의 흐름만 담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거를 2차원으로 어떤 시각적인 장치들을 보완을 해서 이 내용이 조금 더 청자에게 이해가 쉽게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고스 차트를 그리고 보통 스토리라인을 쓰는데 제가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을 쓴다고 하면 고스 차트를 그리는데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 거를 전체를 끝까지 이제 고스 차트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서 필요한 비주얼 장치들을 넣어가면서 슬라이드를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3차원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스토리라인을 씁니다. 아까 근데 이제 이 스토리라인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데이터를 먼저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예를 들어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전체로 훑어본 다음에 스토리라인을 작성을 하고요. 그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데이터로 백업할 수 있을지를 손으로 이제 고스 차트를 그립니다. 이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라인이기 때문에 페이지 안에 데이터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차트의 형태로 어떻게 시각화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서포트를 할 수 있을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이제 제가 손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표 혹은 뭐 마리메커 같은 차트의 형태들이고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들을 표시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고스 차트라는 걸 그립니다. 사실 고스 차트까지 그리고 나면요. 사실 뒷부분은 저도 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팀에 공유를 하고 이 데이터 수집을 같이 했던 팀원분한테 부탁을 하죠. 각 페이지별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차트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각 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분이 이 고스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보통 저희는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쓰고 스프레드시트에 각 페이지별 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탭에 들어가야 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 데이터들을 차트 형태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수 차트를 앞장부터 만드는 동안에 거의 동시에 이게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슬라이드 프로덕션을 도와주시는 분,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량을 빠르게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도움을 받는데 이 두 가지를 전달을 해드리면 이렇게 두 개를 모아가지고 슬라이드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 3차원의 슬라이드 작성 작업이 끝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좀 보셨겠지만 사실 스토리라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요. 고수 차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데이터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고 문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4번 반복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림을 그릴 때 손을 완벽하게 그리고 발을 완벽하게 그리고 나중에 두 개를 맞춰보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인물화를 그린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전체에 이제 비율을 맞춰가지고 아주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한 번 더 정교화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 색깔을 입힌다고 하면 거기에 색깔을 입히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텐데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여러 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부분 모두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합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스토리라인, 고수 차트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 순서가 엮이는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할 때 썼던 스토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라인에 예시를 놓고 스토리라인이라는 거는 왜 쓰고 여기에 무엇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하고 이걸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토리라인을 쓰는 이유는 스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큰 그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씁니다. 문서를 만들다 보면요. 어떤 부분에 굉장히 디테일을 이렇게 막 들어가서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체 메시지에서 이가 빠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가장 문서를 작성할 때 피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하려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스토리라인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 아웃풋에 대해서 사전에 기대치를 조율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고객사에 보고서를 제공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이제 안 좋은 경우 이거죠. 저는 굉장히 열심히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드렸는데 제가 기대했던 보고서는 이게 아닌데요. 이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대신에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보여주는 방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보고서 작성이 끝난 이후에 사실 뒤에서 계속 수정사항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작업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라인 단계에서부터 제가 제공하려고 하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주요한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먼저 조율을 한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라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볼 건지, 그 다음에 목적, 이 사람이 보고 나서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반드시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이 전체를 관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주요 데이터 포인트가 요약이 돼서 들어가면 스토리라인은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만약 데이터가 없이도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즉, 데이터가 주인공이 아니라 메시지가 주인공이고 메시지 주인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데이터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토리라인을 잘 쓰는 팁은 제가 아까 1차 데이터 스캔할 때 시간 너무 많이 쓰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시간을 쓰게 돼서 너무 많은 데이터 포인트에 그냥 빠져버리면 바다를 끓여서 소금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많은 데이터 중에 과연 무엇을 써야 되나? 그러면 이미 사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나가고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데이터에 빠지거나 어떻게 그릴지 지금은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해야 하는 이야기, 꼭 전달해야 하는 이야기, 메시지에 집중해서 형식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계속 이제 회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중에 긴 시간을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일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스토리라인만은 최소한 2~3시간 이상 시간이 보장될 때 씁니다.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만 전체 메시지를 일관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중간에 쓰다가 나중에 다시 덧붙여 쓰려고 하면 사실 이미 앞에 썼던 거에 내 생각이 달라졌거나 기억이 다르게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스토리라인만은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스트 차트. 이거 실제로 제가 손으로 그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략 보시면 이건 조금 이제 헐겁게 돼 있죠. 제가 차트 유형이 어떻게 돼 있으면 좋겠고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걸 쓰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정의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예시에서 제가 고스 차트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팀에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서를 나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협업 기반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서 자, 내가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팁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일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고 일을 나누지만 여전히 하나의 산출물로 합쳐졌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공동의 어떤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미리 한번 그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서를 볼 사람 혹은 이걸 기반으로 협업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미리 싱크를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재작업을 하는 거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고수 차트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일단 문서에 들어가는 모든 페이지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하는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까지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스트 차트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2차원 공간 안에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특성,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데이터를 더 구성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비교하고 싶은 건지 시계와 변화를 보여주고 싶은 건지 이런 목적에 맞게끔 도식화하는 방식이나 차트 유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도식화랑 차트 유형 선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달에 진행했던 오픈클래스 데이터 시각화 편에 내용을 자세하게 다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서베이 블로그나 저희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팁 하나만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시면 저는 이거 얘기할 것 같아요. 고스 차트 그리다가 PPT 열지 말자. 이건 제가 굉장히 반대로 해서 힘들었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도 이거를 손으로 다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냥 PPT 열고 지금 빨리 만들면 더 빠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로 일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PPT를 여는 순간 저는 사실 큰 밑그림을, 스토리를 다 따라가면서 정리를 하려고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의 디테일을 관장하는 두뇌가 훨씬 더 열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PPT에 들어가는 순간에 약간 도형의 위치, 도형의 크기, 색깔,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 막 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안 맞으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 큰 그림, 밑그림에 대한 거를 잊어버리고 디테일을 되게 막 따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경험을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스 차트를 그리는 과정이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뛰어넘기보다는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저의 경험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라인 기반으로 고스 차트를 그리는데 사실 스토리라인 그대로 고스 차트가 나오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고스 차트를 그리다 보면 요거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겠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 페이지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 스토리가 먼저 앞에서 좀 방향이 잡히고 뒤에 디테일을 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라인 기반으로 고스 차트를 그리는데 똑같다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갈수록 계속 컨텐츠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 데이터는 제가 재료라고 썼는데요. 데이터를 쓰는 이유는 메시지의 설득력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정리를 할 때 대부분 엑셀이나 혹은 뭐 구글 시트 같은 데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고스 차트를 그리는 과정보다도 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 하나만, 이 페이지 하나만 들어가서 봐도 이 차트에 들어간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고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됐고 지금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는 항목들은 각각 어떤 거를 의미하고 여기 있는 숫자의 단위가 무엇인지까지가 충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있어야만 이 데이터 정리는 데이터 정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를 저도 아직까지도 가끔 제가 팀에 부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 제가 직접 합니다. 근데 직접 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반드시 2번 이상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한 게 한 2001년부터 데이터 기반 문서 작성이라는 일을 한 지가 20년이 좀 넘었는데 그 정도의 경력이 있어도 이건 똑같습니다. 2번 이상 정리를 반드시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정리할 때부터 반드시 reproducibility,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작업했을 때 똑같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업합니다. 이 reproducibility는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똑같은 작업을 다시 했을 때 혹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작업을 똑같이 했을 때도 똑같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에 대한 완결된 정보가 있어야 돼서 이거 러데이터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면 러데이터를 찾아 들어가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작업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후가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후가공을 한 내용을 절대로 값복사해서 붙인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수식을 남겨두어서 이후에 어떻게 후가공이 되고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되고 난 다음에 데이터 하이라이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건 숫자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정말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숫자들이 있어서 그걸 하이라이팅을 할 텐데 데이터 하이라이팅은 절대 손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도 중요합니다. 엑셀에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 있어요. 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걸 하이라이트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정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이제 앞에서 준비한 것들을 다 이제 버무려가지고 하나로 붙여놓은 산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시지, 스토리라인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약간의 비주얼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슬라이드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슬라이드를 만드는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제 갑자기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고스트 차트까지 그렸잖아요. 그럼 고스트 차트에서 나왔던 밑그림을 따라서 슬라이드를 만드시면 되고 이 메시지를 가장 잘 뒷받침하는 데이터 시각화에 어떻게 보면 완성을 하시면 되고 메시지를 강조하게끔 내가 페이지에 넣은 내용들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4장의 슬라이드에는 사실 핵심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요약해서 말하면 이 한 장만 돌아다녀도 이 정보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빠진 게 있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슬라이드가 한 장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의 문서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서의 완결성도 중요하지만 이 페이지들을 다 연결했을 때 전체의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라이드를 잘 쓰는 팁은 제가 이 뒤에서 이것도 계속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가장 적은 요소로 구성합니다. 즉, 한 페이지 내의 요소는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한 문서 내의 페이지 수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제 예시 문서만 해도 사실 한 페이지 안에 텍스트가 꽤 많아요. 이거는 열람용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발표용 문서로 가면 사실 이 텍스트의 분량이 여기에 3분의 1 이하로 적어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요소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킬 레벨이고 좋은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 슬라이드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 정도에서 거의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은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해보고 실제로 내가 만든 문서에 대해서 읽은 사람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툴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는 주로 워드나 구글 덕스나 저는 사실 iOS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맥북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있죠. 주로 줄글을 지원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써서 메시지를 쓰게 되고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여기에 차트나 테이블이나 이제 하이라이팅이나 컬러링 같은 비주얼 요소를 결합을 하면 슬라이드라고 하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이에요.
이제 내용에 대한 얘기, 문서의 내용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스토리라이닝의 핵심은 문서의 로직을 잡는 거다라고 화면에 그려놨고요. 이미지를 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밑에 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쭉 내가 만든 슬라이드를 나열을 하면요. 이 문서 안에는 크게 두 개의 로직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서 위에 제가 적은 게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아래쪽에 있겠죠. 슬라이드 안에서의 이 로직은 vertical 로직이라고 부릅니다. 위에 있는 메시지를 아래에 있는 데이터와 본문이 어떻게 뒷받침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리드 타이틀만 쭉 연결해서 읽었을 때 말이 되느냐. 즉,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한 장을 다 연결을 했을 때 문서 전체의 논리가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평가하는 거를 수평 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로직이 모두 탄탄하게 갇혀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 문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위에다가 현수교를 그렸어요. 왜 현수교를 그렸냐면 이 문서의 로직 구조는 이 현수교가 지탱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현수교 같은 경우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이게 수평 로직에 해당하겠죠. 이 힘과 그 다음에 이 높은 탑에서부터 그 선을 내려가지고 다리를 수직으로 지탱해주는 힘 두 가지가 적절하게 밸런스가 되어 있을 때 현수교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서도 이 현수교와 같은 힘의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직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생각의 피라미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문서에 담겨야 하는 피라미드를 제가 도식화해서 놓은 건데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상에는 오직 하나의 돌만 혹은 하나의 어떤 덩어리만 있습니다. 정상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돌은 두 개 이상의 돌로 지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결론이고 밑에가 이유라고 하면 그 이유가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이 하나가 잘못된 정보라고 해서 기각이 됐을 때 이 결론 자체가 흔들리겠죠. 두 개 이상의 돌로 지지가 되었을 때만 탄탄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춰야만 경고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생각의 피라미드라는 개념 어디서 나왔냐면 바바라 민토라고 하는 미국 분이 쓰신 피라미드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는데 비즈니스를 위한 논리적인 글쓰기의 어떤 기본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판본이 나와가지고 가장 최근 거가 저도 언제 에디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논리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본도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1만 보시면 돼요. 되게 두꺼운 책이지만 챕터 1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생각의 피라미드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있는 정상석입니다. 이 정상석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so what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다 타고 올라갔을 때 그래서 답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뭔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의 그 결론에 해당하는 거를 so what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so what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흔히 최고 경영진에 가서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팩트를 막 이렇게 나열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필경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데? 라는 뜻으로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so what이라고 하면 흔히 특히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경험하신 분들은 나 이 질문을 내가 나한테 미리 해야지 남한테 들으면 진짜 큰일 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위에 있는 정상석은 20초 분량으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우연히 만나는 거죠. 뭐 상무님이 혹은 뭐 옆부서의 뭐 부장님일 수도 있죠. 그거 뭐 신규 브랜드 기획하고 있다던데 그래서 어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혹은 뭐 해외 시장 진출하는 거 지금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어느 시장이 좀 우선순위야? 라고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원하는 층에 도달하기까지 한 20초 이내? 뭐 아주 고층 건물에 계셔도 한 3, 40초 이내예요. 그 20초 이내에 내가 분석한 내용만 얘기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엑기스를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 피라미드에서 정상석에 해당하는 거. 결론이 뭐고? 혹시 시간이 더 주어진다 그러면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논리를 일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왓이 있어야만 이 유명한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그 소앗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왼쪽에는 그룹핑을 통하여 라고 적어놨고 오른쪽에는 논거 수립을 통하여 라고 적어놨습니다. 왼쪽 예시를 먼저 볼까요? 결론이
뭐뭐뭐뭐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A를 해야 되고요. B를 해야 되고요. C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흔한 어떤 피라미드 구조의 예시이고 이거를 그룹핑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그룹핑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땡땡땡땡땡땡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왼쪽은 잘 생각해보면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까지는 내가 지금 설득하지 않아도 돼. 혹은 그건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하겠어. 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는 게 중요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뭔지를 보고 근데 그 원인을 봤으니까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서 요약하자면 이런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논거 수립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서 안에 그룹핑 스트럭처만 존재하거나 아규먼트 스트럭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섞여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문서의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 특히나 액션 플래닝 같은 경우는 왼쪽 같은 구조를 많이 갖추겠죠. 근데 반대로 그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되는 앞부분에서는 오른쪽 같은 형식을 많이 갖춘다든가 한 문서 안에서도 두 가지 유형의 피라미드는 섞여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넣어볼게요. 신제품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룹핑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일단 당연히 제품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타겟에 맞는 광고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타겟에 맞는 적합한 유통 채널을 선택하고 가격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제품력 밑에는 그러면 이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인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의 제품력을 갖춰야 되는지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풀 수 있겠죠. 오른쪽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을 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so what을 도출하고 싶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결론에 이르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국내 성장 속도는 둔화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 성장 속도의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제품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이 성숙하고 경쟁이 심화돼서 그런 겁니다. 즉 제품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확장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피라미드의 예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어떤 피라미드를 쓰면 좋을까라고 제가 적었는데 사실 왼쪽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액션 플래닝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진짜 되겠죠. 자, 우리 크게는 이걸 해야 되는데 A, B, C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부서 뭐 하시고요. B 부서 뭐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즉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미 높아진 청중들한테 얘기를 할 때 유용한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설득보다는 액션 플랜이 중요할 때 유용한 구조입니다. 오른쪽의 논거형 피라미드는 사실 아주 깨알같이 문제가 뭔데요? 원인이 뭐고요? 이 원인을 개선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은 내가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청중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액션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때 유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서를 구성을 할 때는 좀 전에 이제 보셨던 피라미드가 어떤 데서는 이렇게 그룹핑이 있고 어떤 데서는 또 이제 눈거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체 피라미드를 구성을 하려면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 디테일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메시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큰 메시지를 생각을 했을 때 내려오면서 이걸 어떻게 더 쪼개가지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두 개를 다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되려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때 필요한 사고의 방식은 뭐냐면 분석이에요. 어널리시스죠. 쪼갠다. 분석. 그리고 탑다운으로 가장 큰 테마를 쪼개가면서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대부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방식입니다. 반대로 디테일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so what? 뭘 해야 되지? 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도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synthesis, 종합의 사고 과정, 종합적 사고의 과정이고 대부분 바텀업 사고의 과정이 둘 다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의 피라미드가 다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써볼게요. 이 생각의 피라미드가 있고 제일 위에 이제 so what이라는 게 있고요. 그 so what을 뒷받침하는 A, B, C가 있고 A는 각각 다시 1, 2로 A 다시 밑에 있는 E는 A와 B로 이렇게 나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피라미드가 있으면 스토리라인은 그냥 이 구조들을 하나씩
논리적 레이어만 갖출 수 있게끔 분류를 해놓으면 이제 스토리라인은 완성이 되고 이걸 문장형으로만 바꾸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피라미드가 나왔으면 스토리라인은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시 제일 위에 나오고요. 이 소아를 뒷받침하는 메이저 A, B, C가 있고 A를 뒷받침하는 마이너 1, 2가 있고 다시 마이너 2를 뒷받침하는 서포트 데이터 A, B가 있는 구조. 이건 사실 아주 논리적인 하이라키만 맞춰놓은 거에 이제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직접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산출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토리라인을 고스 차트로 가지고 오는 거는요. 앞서서 이제 executive summary, 그쵸? so와 대주제가 있으면 그 밑에 major A, B, C가 있다고 했는데 major A를 다시 풀면 그 밑에 minor 1, 2가 있고 minor 1을 풀면 그 밑에 supporting data A, supporting data B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스토리라인에 있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한 페이지 단위로 이제 풀어내는 그런 형태이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게 추가가 되는 형태라고 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스 차트에서 슬라이드를 그리는 건데 제가 앞서서 슬라이드의 핵심 요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부터 저 위에 보면 돈을 쓰는 방법의 변화라고 써놨는데 이거 저희가 세미나 예전에 했던 그 페이지를 하나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세미나 내용이 일종의 챕터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챕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기다 이제 작게 표현을 한 거를 트래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메시지 혹은 리드 타이틀이라고 불러요. 이 페이지 전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차트가 들어가는데 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트 제목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는 지금 나는 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냈다라는 거고 밑에는 이 차트에 보여지고 있는 숫자들의 단위 그 다음에 이 응답자들은 몇 명이나 됐었는지 이 데이터가 얼마나 좀 신뢰할 만한 러버스트한 데이터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정보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차트가 나타나고요. 밑에는 이제 여기 차트 제목부터 차트까지를 보통 슬라이드의 본문에 해당하는 바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차트가 어디서 왔는지 데이터에 대해서 자료원을 분명히 밝히고 혹시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달아야 될 게 있다면 각주를 다는 파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수가 달리게 되죠. 아주 많은 경우에 이 정도가 슬라이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차트가 들어갔는데 밑에 자료원이 없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 문서 전체에서 그냥 자료는 모두 똑같아서 기록하지 않았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문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페이지 하나만 어딘가 발췌돼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출처가 뭐지? 이렇게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서 전체에서 자료원이 공통되다 하더라도 차트가 기입된 페이지 안에 각주나 자료원을 반드시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메시지 파트는 사실 문서의 형태나 혹은 뭐 회사에서 문서를 쓰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메시지를 쓰시는 방식들은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리드 타이틀을 문장형으로 쓰는 걸 선호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를 보고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문장형이기 때문인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에 했던 거니까 당시에도 막 경기 침체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을 때였고 이 경기 침체기를 맞아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을 변화하려고 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에 대한 동의도를 쭉 받아봤더니 여러 컷으로 응답자를 나눠봤을 때 주부, 자영업자 그리고 가계소득이 월 300만 원 미만인 그런 그룹에서 더 소비 지출을 적극적으로 줄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차트 안에서도 이 세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하고 메시지에서도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적어드린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용 문서는 제가 앞에서 폰트 사이즈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 얘기했냐면 사실 폰트 사이즈가 중요하다기보다 폰트 사이즈를 정해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의 양의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표용 문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정도 이상의 밀도로 만드시는 거를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일반 텍스트는 폰트 사이즈가 14폰트고 차트 내 텍스트는 12폰트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가 화면에 띄워졌을 때 뒤에 이제 앉아있는 청중이 내용을 한 번에 이렇게 소화를 하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저는 발표용 문서는 트래커가 없이, 왜냐하면 발표용 문서가 길지 않기 때문에 굳이 챕터를 나눌 필요가 없어서 트래커 없이 가고요. 여기는 지금 그냥 저희 어떤 웨비나 타이틀만 들어가 있는 거지 트래커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고 메시지를 최대한 강조를 해서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열람용 문서는 이 정도까지 밀도가 되어도 괜찮아요. 앞에랑 조금 다른 거는 이게 일반 텍스트는 폰트 사이즈 12, 차트 내에는 한 10폰트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 사이즈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리드 타이틀을 제가 문장용으로 쓰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 차트의 주제에 대한 걸 질문으로 던지고 그 밑에 이제 조금 더 답변을 상세하게 다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이런 정도의 밀도로 제공하더라도 열람용은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 정보가 많더라도 문서 전체가 아니라 이 한 장만 딱 봐도 이해가 되고 한 장만 봐도 데이터의 출처까지 다 파악할 수 있게끔 모든 요소를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은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폰트 사이즈 이렇게 적어놨는데 적절한 제약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저는 진짜 믿거든요. 만약에 문서를 폰트 사이즈 16 이상으로만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면 하고 싶은 말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버려야 될 게 뭔지를 계속해서 걸러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하면 할수록 문서는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문서의 기본은 청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내용을 읽고 싶지 않아요. 최소한의 내용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 작성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갈수록 더 어떻게 보면 폰트 사이즈 키우고 내용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예시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실제로 제 지금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문서의 예시예요. 하나의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보고서 작성되기까지 작업했던 문서들이 이제 4개가 저의 드라이브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땡땡 기프트 카드 마켓맵 조사 이렇게 돼 있죠. 1차 분석. 요거는 1차 데이터 스캔한 데이터를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파란색부터 볼까요? 줄글로는 스토리라인을 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프레드시트는 이 스토리라인을 기반해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보고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파일이고 마지막에 지금 zip 파일로 돼 있는 거는 손으로 그린 고스 차트를 스캔을 해서 쭉 집을 해 놓은 거입니다. 왜 집이 되어 있냐 하면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본문이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였는데 제가 거의 한 10페이지 단위로 10페이지 쓰고 이제 데이터 분석 도와주실 분한테 넘겨드리고 10페이지 쓰고 넘겨드리고 하다 보니까 스캔본이 총 4개예요. 4개를 묶어놓느라고 zip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제 슬라이드 작성을 했고 첫 번째 데이터 스캔을 하는데 한 반나절 정도 쓰면서 데이터를 좀 보고 기반으로 이제 스토리라인을 쓰고 고스 차트를 쓰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슬라이드 작성까지 했고요. 이 전체 과정이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3일이면 사실은 꽤 짧은 시간 안에 밀도 있게 이제 일을 했던 건데 3일에 가능했던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단에 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저는 고객하고 협의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뒤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고객이 원래 원했던 어떤 방향이랑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쭉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스차트 기반으로 일을 나눠서 분업과 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던 예시였습니다. 몇 개 문서 구조의 예시만 좀 볼게요. 지금 이거 파워포인트에서 전체 보기를 했을 때 이제 보여지는 건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들은 이제 이 문서의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이 문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식으로 고객사한테 제출한 보고서 형태예요. 근데 요거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일 앞에는 리서치의 개요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요약 및 제언 파트가 들어갑니다. 이기저기티브 서머리라고 해서 한 페이지는 발견점의 요약, 두 번째는 이 발견점을 기반으로 이 고객사한테 제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견점이 뒤에 붙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견점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4개의 큰 질문을 던지고 그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은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점 1,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이제 페이지들이 뒤에 5개가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고 2, 3, 4 이렇게 구성된 형태였고 이게 이제 표지랑 뭐 목차나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본문 기준으로 한 40페이지 정도 됐던 그런 제출용 보고서였습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이거는 똑같은 고객사 발표용이지만 미괄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견점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요약 및 제언 파트가 뒤에 나오고, 이제 줄글로 요약된 거 뒤에 이 핵심 내용만 뒷받침하는 이제 장표가 뒤에 다시 나오는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똑같은 고객사 발표형인데 앞에 거는 두괄식이고 요거는 미괄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같이 일을 해보는 고객이었고 사실 저희가 재현하려고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고객사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저한테는 조금 더 과시성이 낮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스토리라인 기반으로 싱크를 하는 것도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고객사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하는 순간까지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조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미괄식 형태로 구성을 했던 앞서서 제가 방어적이거나 조금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으면 미가식 구성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던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세미나 발표 자료인데 세미나 같은 경우는 미괄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저도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두 가지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가지식으로 하면 다 요약하고 뒤에 데이터 보여주면서 뭔가 계속 중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들을 좀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2018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세미나 자료의 예시인데 전반적인 한국인의 식생활 트렌드 그 변화를 5개의 꼭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테마별로 각각 이제 콘텐츠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건 그 테마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정식 식사보다는 스낵킹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는데 그러면 그 스낵킹 트렌드를 뒷받침하는 장표들이 뒤에 따라오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5개의 큰 테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 5개의 트렌드에 대한 요약과 그래서 식생활과 관련 있는 산업에 있는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 식음료 제조사나 푸드서비스 제공사라든지 이라면 이 트렌드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봄직하신지에 대한 제언, 소왓을 담은 게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갔던 문서의 예시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부가적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팁이라고 썼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조금 더 반복이지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원칙, 첫 번째. The less the better. 적을수록 좋다. 최소한의 요소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좋은 문서이다. 그리고 one message per slide. 한 페이지 안에서 너무 여러 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 말자. 한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2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붙인다고 하면 아까 리드 타이틀을 보여드렸잖아요. 리드 타이틀의 형식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그 전체 문서에서의 소왓을 명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리드 타이틀만 쫙 다 붙여서 읽었을 때 문서 전체 내용이 파악되면 굉장히 잘 구성이 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그냥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만 봐도 페이지의 논리적 흐름을 알 수 있게 뭐 원인과 결과라고 하면 사실 원인에서 결과로 화살표를 그려주는 방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장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페이지의 소원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넣되 그 데이터의 형태에 맞는 차트 타입 그리고 논리적 흐름에 맞게 데이터의 표기 순서 예를 들어서 가장 그 바 차트의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나열을 할 때는 사실 예를 들어 마켓시어의 순서라든지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표기 순서라던가 차트 제목이나 축 스케일, 범주, 레이블 등등 그 차트 자체를 의미 있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까지 잘 챙기셔야 되고 각주와 자료원은 반드시 이 한 페이지만 돌아다녀도 데이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를 보여줄 때 항상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 청자에게 지금 내가 말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데이터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가장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쉐이딩이나 컬러링을 해주는 장치까지 해주시면 좋은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레스더 베터의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제가 실제로 왼쪽을 그렸다가 오른쪽 차트로 바꾼 적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나에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사람들의 소득은 늘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더 줄어든다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뭐라고 넣냐면 왼쪽에 주요 경제 지표.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사실 2009년의 리만 사태 이후에 2010년에 6.5%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였거든요. 경제 성장률.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가처분 소득, 소득 대비해서 실제로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의 비율, 그다음에 소득 자체가 느는지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사실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메시지 하나를 뒷받침하는 데 데이터가 4개나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거를 과감하게 줄이고 왼쪽 거를 2개의 차트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의 소득이 더 늘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에 새롭게 진입하는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고연령층은 계속해서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돈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계속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소비 계층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건 설명하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2개만 표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데이터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말 이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데이터냐라는 것은 한 번 더 필터링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드 타이틀. 제가 리드 타이틀을 문장형으로 쓰는 이유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려고 이렇게 씁니다. 저는 차트를 다 완성을 하고 나면요. 차트를 쭉 놓고 옛날에는 프린트해서 봤고 요즘은 이제 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안에서 보는데 리드 타이틀만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걸 붙여서 읽었을 때 말이 되는지 봅니다. 올해 올라간 숫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물가 상승률은 63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언론은 막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전망으로 시끄러웠고 근데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진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의 징조가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매 경기 침체기마다 소비 행태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도 과거 경기 침체기와 비슷한 현상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소비 형태가 그러면 과거의 경기 침체랑 유사하게 나타날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물어봤고 그 데이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밑에 데이터를 하나도 안 맞지만 말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이 문서는 잘 구성된 문서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이라이팅 예시인데요. 이거는 제가 데이터 시각화에서도 보여드렸던 예시였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초기에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스펜딩 패턴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2034 남녀, 3549 남녀, 그다음에 50대 이렇게 묶어서 세그먼트를 나눠서 이 사람들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결제 건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카테고리가 뭔지, 즉 각 세그먼트별로 어디서 돈을 더 쓰고 덜 쓰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034 남자는 배달 음식 되게 많이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 증가했고 전자제품 판매 좀 증가했고 반대로 편의점에서는 줄였다라는 건데 이거를 전체 세그먼트가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출처가 있고 증가한 게 있고 카테고리 감소한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를 좀 읽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면 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증가한 거를 지금 진한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배달 음식이죠. 그 다음 이제 세금과 과태료예요. 놀랍게도. 그 다음 친환경 식료품점 이런 식으로 같은 항목끼리 같은 색깔로 표시를 좀 해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세그먼트 간 공통점은 뭐고 좀 다른 거는 뭔지가 한눈에 파악되도록 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감소한 거는 좀 진한 파란색으로 덜 감소한 거일수록 좀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컬러만 보고 이게 어떤 세그먼트별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던 예시입니다. 정말 이거는 추가 팁인데 이것까지 생길 수 있다면 정말 그냥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일관성 있는 슬라이드 포맷이나 컬러 스킴을 문서 안에서는 통일한다.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문서를 되게 많이 봅니다. 뒤에서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쉐이딩하거나 컬러링하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문서 안에서는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고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강조하는 그 방식이나 혹은 증가나 감소를 표시하는 방식이 문화권별로도 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 가격의 증감을 나타내는 색깔이 한국, 중국과 나머지 전 세계가 컨벤션이 반대거든요. 빨간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문서 안에서는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축방향, X축으로 보여주고 Y축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사실 통일을 하는 게 같은 어떤 시각적인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눈이 편한 슬라이드라고 썼는데 밑에 쓴 것들은 사실은 보시면 와 저것까지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마이크로하게 챙겨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문서를 만들 때 신경을 쓰는 부분들인데 모든 슬라이드 안에서 통일된 여백을 적용하는 거. 그다음에 똑같은 객체가 슬라이드 안에 이렇게 있다면 슬라이드가 바뀌어도 같은 객체가 같은 위치에 나타나도록 하고 정렬 맞추고 폰트 통일하고 그다음에 바디 부분에서는 폰트 사이즈가 너무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 한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순간 되게 인지를 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내가 정해진 방식으로 인지를 하다가 뭔가가 확 다르게 나타나면 그거를 왜 달라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두뇌가 에너지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메시지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두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적인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관성 있는 슬라이드 하려면 저도 이번에 제가 이번에 그 보여드리는 문서의 초안이었어요. 버전원을 만들 때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세팅을 하고 오픈 서베이에서 쓰고 있는 저희 공식 그 컬러 스킨 적용을 하면 문서 전체에서 똑같은 컬러를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저희도 이제 이렇게 저희 팀에서 만들어주신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바꿨던 예시인데요. 앞서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런 세미나 자료에 지난 12개월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카테고리들, 늘렸다고 응답한 카테고리를 좀 나타낸 거고 밑에 장표는 앞으로 12개월간 나는 여기서는 줄이려고 해요. 여기서는 늘리려고 해요. 라고 하는 의향을 나타낸 거였는데 두 문서를 좀 보시면 사실 줄어든 부분에 대한 색깔이 지금 표시가 좀 다르죠. 이 당시에는 저희가 컬러 스킨에서 이 두 개를 메인 컬러를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건 맞는데 이게 증가와 감소의 의미가 사실 꽤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색깔에서 좀 느끼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바꿨던 거는 유의미하게 증가한 거는 오렌지색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거는 진한 남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전체적으로 좀 일관성 맞춰가지고 컬러를 변경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차트에 쭉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저희가 실제로 냈던 이제 트렌드 레포트의 예시 페이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건데 웹툰과 웹소설의 이용 행태의 차이를 위에서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웹툰이 왼쪽에 웹소설이 오른쪽에 있는데 밑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는 웹툰을 이렇게 가로로 웹소설도 가로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같은 페이지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정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트랜스포즈를 해서 웹툰과 관련된 정보는 이쪽에 웹소설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오른쪽에 표현을 해줬다면 위에 차트랑 쭉 연결을 해서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이고 심지어 같은 문서 내에서 밑에 데이터가 다른 페이지에 있다 하더라도 웹툰과 웹소설은 이 위치들을 규칙을 지켜가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새로운 어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메시지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여백도 맞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문서를 제가 지금은 프레젠테이션 모드에 있어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작업 모드로 바꾸면 제 화면에는 이렇게 그리드들이 뜹니다. 근데 노란색 그리드 선이 있고 회색 그리드 선이 있거든요. 이 노란색 그리드 선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세팅을 해두면 모든 페이지에서 똑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그리드 선이라서 페이지별로 일관되게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회색 그리드는 페이지 작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추가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개요 읽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슬라이드 타이틀만 쭉 연결해서 읽었을 때 문서 내용이 전체 파악이 되고 말이 되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인데 모든 이런 문서 작성 툴들에는 개요 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사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툴을 잘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면 이 왼쪽에 개요 보기를 눌렀을 때 슬라이드의 리드 타이틀만 다 모아가지고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만 한번 쭉 읽으면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마지막에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방식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요만 읽었을 때도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잘 작성된 문서이고 어쩌면 사실 이메일 요약을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 이 내용을 일부 그냥 가져다 붙이는 정도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 고민에 대한 생각이라고 썼는데, 저도 맨날 고민하기 때문에 써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냥 빨리 PPT 열고 시작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본문 페이지를 먼저 쓸까? 요약 페이지 먼저 쓸까? 고민 많이 하고요. 요약 페이지를 앞에 둘까? 뒤에 둘까? 고민 정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열람용과 보고용 자료를 모두 만들어야 할 때 뭘 먼저 만드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하나씩 그냥 제가 고민했던 걸 기반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미 얘기했죠. PPT 여는 순간 저의 디테일을 관장하는 두뇌가 열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 그리고 본문 페이지랑 요약 페이지는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요약 페이지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두 가지식으로 일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기까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요약 페이지를 먼저 쓴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요약 초안을 블랙 포인트라도 써보고요. 그 초안을 기반해서 본문을 만들고 다시 요약을 다듬는 순서로 일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요약 페이지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는 제가 아까 두괄식 문서냐 미괄식 문서냐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문서를 보실 분이 임원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두괄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열람용일 때도 원하는 사람은 요약만 읽고 스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괄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미나처럼 다수의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하는 발표형이라면 뒤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데이터 가지고 열람용 보고용 자료를 모두 만들어야 한다면 사실 최선은 각각 오디언스도 다르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별도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차선은 보고형은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 보고형 자료를 가지고 열람용으로 보완하시는 걸 추천해요. 반대로 열람용을 다 만들고 나서 보고형을 만들려고 하면 절대로 메시지가 드러나는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람용은 팩트에 굉장히 충실하고 굉장히 밀도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걸 메시지용으로 다시 바꾸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좀 천천히 진행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오늘도 좀 빨라졌어요. 요약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 듣고 싶은 말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읽을 거고 그 사람이 문서를 읽은 뒤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꼭 문서를 쓰기 전에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서서 분량이나 밀도나 논리 구조, 문서 구조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문서의 핵심 요소 두 개는 so what, 즉 문제에 대한 답과 스토리라인, 왜 그것이 답인지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so what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슬라이드 잘 만드는 법의 핵심은 제가 아까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와야 하는 산출물을 제일 먼저 그리고 그에 맞춰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채우고 다듬고 마치 그림 그릴 때 스케치하고 정교하고 색칠하고 마무리하는 것처럼 전체를 여러 번 그린다는 생각으로 작업해 주세요. 문서의 논리적 구조는 생각의 피라미드, 피라미드 원칙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페이지 간 스토리가 연결되는 수평적 논리, 바꿔 말하면 리드 타이틀만 붙여서 읽었을 때 말이 되는지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서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 수직적 논리 두 가지가 충분하게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페이지 수, 최소한의 요소, 최소한의 데이터를 작성하시고 만약 데이터가 없어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데이터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흐름이 잘 드러나는 레이아웃이나 중요한 데이터를 부각하는 이런 장치들, 문서의 일관성, 적절한 포매팅 등까지 챙기신다고 하면 문서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청장한 메시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디테일들이 어떻게 보면 인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니까 이것까지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초안을 완성하신 뒤에는 꼭 반드시 전체 흐름이 매끄러운지 개요보기 기능 등을 이용을 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만 아마 오픈 클래스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2022년 11월에 시작해서 오늘이 13개월차죠. 네. 그래서 오픈 클래스 커리큘럼을 전체를 마치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간 또 오픈 클래스 같이 해주셨던 분들이 오늘도 계실 수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4일간 저희가 총 한 17개 정도 세션을 진행을 했고, 총 등록자가 오늘 등록해주신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18,000분 이상이 등록을 해서 같이 이제 봐주셨고, 유튜브에 저희가 다시 보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다시 보기 영상 조회수도 11,000회 이상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기록을 해주셨고, 매번 어떻게 진행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주셔서 그에 맞춰서 저희도 계속 이제 다듬고 더 발전시키면서 진행해 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기간 동안 같이 해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12월엔 좀 쉬고요. 2024년에 지금 한참 계획 중이거든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진행하느라고 저희 팀도 굉장히 고생을 해서 저도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채팅창에 너무 빨리 올라오는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주시면은 이 세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는 설문의 링크가 붙어 있습니다. 2024년에도 더 유용한 세션으로 오기 위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니까요. 꼭 시간 내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도 오늘 등록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땡큐레터 이메일로 보내드리면서 앞에 진행됐던 오픈클래스 보실 수 있는 링크나 이런 것들 같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